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참철학TV의 해인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롭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또 동영상을 올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큰 제목 타이틀에서는 직업 탐방, 작은 제목 타이틀에서는 이게 나이는 같이 나에게 딱 맞는 직업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분야를 오랫동안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요. 여러 분야를 공부를 해왔는데요.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딱 맞는 직업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쉽지 않죠. 이제 찾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직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직업을 잘 선택을 하면은, 쉽게 말해서 딱 맞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거의 인생을 100%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직업이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자기가 딱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 10%도 채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있죠. 이제 앞으로 이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여러 다각도로 연구하고 해왔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인데, 자, 우선 이 이제 직업이라는 것이 자기한테 맞는 딱 직업이 크게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맞아 주어야 되는 겁니다. 흔히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것인지, 내가 잘하는 것을 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죠, 그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두 개 중에도 선택을 해야 될 경우도 있죠, 그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좋아한다는 것은,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명제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좋아한다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성격과 관련된 이야기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어떤 끌림, 매력, 이런 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고 감성적인 부분이죠. 그죠? 어떤 일을 좋아한다는 게, 그죠? 그게 이제 직업과 가장 어울리면 가장 좋겠죠.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좀 큰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성향적으로, 성격적으로, 내 감성적으로 무엇을 좋아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은 맞아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바운다리가 카테고리가 좀 크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것만 가지고 직업을 정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것. 잘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재능적인 재능 내지 스킬, 기술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뭘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직업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좋아는 하는데 잘 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잘 하기는 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그죠? 이거는 사실 약간 별개의 문제거든요. 물론 그게 동시에 두 개가 다 갖춰지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헷갈리죠, 그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잘하지는 않아요. 또한 잘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들 있거든요, 실제로요. 이런 경우에는 좀 많이 이제 헷갈려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래요. 어떤 음식에 대한 어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미각, 그리고 음식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죠? 미각이 뛰어나니까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는 하는데 성향은 좋은데 본인이 음식을 잘 만들지는 못해요. 그런 경우가 흔히 주변에 많이 있죠, 그죠?
또한 거꾸로도 있습니다. 네. 음식은 굉장히 잘 만들어요. 예. 아주 심지어는 맛있게도 만들어요. 예. 그랬는데, 본인은 정작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 심지어는 미각 감각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음식을 잘 만들어요. 예. 이거는 아주 재능적인 측면에서 음식을 잘 만들거든요. 맛도 재능적인 측면에서 맛을 내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실제로 보면은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두 개를 조화를 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미각이 뛰어난데 잘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은 잘 만든 사람과 함께 협업을 하는 거죠. 예. 마찬가지 나는 만들기는 잘 만드는데 미각은 좀 약하다. 이런 분들은 미각이 뛰어난 사람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의 조화를 잘 맞추어서 이렇게 할 수도 얼마든지 있겠죠. 그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좋아하면서도 내가 잘하면은 요게 딱 서로 교집합이 돼 가지고 딱 어울리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야. 이 부분의 직업을 가진 게 가장 좋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5%도 안 된다고 보죠. 그죠? 예. 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좋아하는 직업과 잘하는 직업, 이걸 두 개 다 이제 찾아서 교집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공통된 공통 분모를 이제 분모에 해당되는 이제 직업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이제 처음 소개하는 동영상인데요. 자, 앞으로 각 구체적인 직업을 예시를 들면서 쭉 해 나갈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죠. 그죠? 직업이 많죠. 그죠?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죠. 그죠? 그렇지만 그걸 다른 할 수 없고 큰 카테고리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법이면 법조, 법계통, 의료면 의료계통, 그래서 과학계통, 자연계도 중에서도 과학이 여러 분야 있죠. 그죠? 때로는 건축계통, 디자인계통, 요즘은 또 많죠. 나오는 게, 그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카테고리, 그러니까 같은 유형이죠. 직업이, 그죠? 그 카테고리를 제가 예를 들면서 거기에 그 직업에 필요한 어떤 성향, 어떤 재능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을 것인데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이 동영상이 상당히 편수가 좀 많아질 거예요. 아마 최소한도 30개에서 50개 정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될 어떤 그런 방향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이 직업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이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미 직장을 가지고 상당히 그 직장에서 만족한 성공을 한 사람들조차도 자기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평생을 어떤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업이 자기한테 맞는 건지, 맞았던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다시 태어난다면은 그 직업을 갖지 않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적당히 타협을 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능, 능력이 있으니까 직업적으로 성공은 했지만은 내면적인 만족이나 성취감 이런 걸 많이 못 느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앞에서 얘기했던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또한 그런 성인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직업을 선택해야 될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다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 또한 현재 또 취업을 하고 앞에 두고 있는 어떤 청년들 내지 또 어떤 현재 직업을 바꾸고 싶어 하는 어떤 직업의 갈등을 느끼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하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신 분들은 잘 들으시고, 자기의 직업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공통분모를 찾아내셔가지고
여러분들 직업적으로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자, 직업적으로 성공하면 인생의 거의 절반을 넘게 성공한 거죠. 그죠? 자, 나머지는 인간관계 성공, 이제 어떤 성공인데요. 자, 우리 흔히 말할 때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뭐, 그 다음 내가 잘하는 걸 것이냐. 그러니까 농담 삼아 그러죠. 예.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돈 되는 것을 하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 말은 상당히 뭐, 웃자고 하는 소리겠지만은, 예, 일리가 있죠. 그죠? 그만큼 돈이 중요하지요. 근데, 돈도 결과적으로는, 돈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해서 해야만 돈이 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돈도 안 되죠. 그죠? 예.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자,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내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이제 칠판에 써놨죠. 그죠?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제가 쭉 이때 지금 연구해온 바로 보면은,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각종 적성검사가 있죠. 그죠? 예, 뭐 학교에서 하는지, 뭐 어디서 하는 거 있죠. 예, 이 적성검사를 해가지고 자기 어떤, 적성이란지, 뭐 직업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죠. 그죠? 예, 이거는 흔히들 이제 많이 하죠. 그죠? 요즘은 가장 보편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죠? 주로 뭐 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요. 예, 거기에는 각종 어떤 검사 도구가 있죠. 그죠? 예. 근데 이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MBTI도 있고, 뭐, 애니그램도 있고, 뭐, 다중지능 검사, 뭐, 자네 운해형,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혈액형까지 볼 수도 있고, 동양에서 말하는 사상 체질에 따른 어떤 직업 성격,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그죠?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주로 이제, 여기 나오는 MBTI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많이들 이용하고 있죠. 그죠? 이게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정신 유형에서 바탕을 두고 미국에서 마이어하고 브릿지라는 두 부부가 그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어떤 유형을 만들어낸 거죠. 그죠? 총 16가지 유형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4가지로 분류해가지고, 뭐, 내면형, 뭐, 예면형, 감각형, 직감형, 뭐, 이런 판단형, 뭐, 퍼시버형, 뭐, 그 다음에 뭐, 수용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4가지 종류가 서로 상반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상반대, 그러니까 총 8가지를 서로 조합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총 16가지가 나죠. 그러니까, 16가지 인간 유형이 나오는 건데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칼 융의 정신분석 유형을 보면은, 제가 맨 마지막에 하게 될 이 사주팔자의 심리, 십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차용해 갔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차용해 갔다 보시면 됩니다. 이 사주팔자에서는 10가지의 성향이 있거든요. 이건 실제 똑같아요, 보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칼 융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실제로 동양 이 명리술을 공부를 했어요, 실제로. 대만, 그 당시에 대만 계통에서 어떤 그쪽으로 인연이 돼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간 거예요. 물론 이거는 칼 융이 MBTI를 만든 건 아니죠. 그죠? 칼 융의 그 정신분석 유형을 토대로 해가지고, 마이와 브릿지라는 두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데, 실제로 역사가 오래 안 되죠. 그죠? 보니까 1941년도에 처음 만들어가지고, 그 뒤로 계속 이렇게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요즘은 이걸 또 나름대로 또 뭐 각종 뭐 유형 검사,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떤 문항을 가지고 도구로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많이 쓰고들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니그램이 또 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애니그램은 이거는 굉장히 오래돼서 보니까 유래가 뭐 서기 2500년 전부터 좀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현대에 와가지고 현대화시키다 볼 수 있죠. 그 전에는 보니까 뭐 철학자들도 이거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각 종교 계통으로 들어갔어요. 뭐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이슬람 쪽으로도 들어가고, 뭐 근래에 와서는 또 뭐 기독교 쪽으로 들어가고 해가지고, 본래는 이 애니그램은 인간관계를 서로 어떻게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유형 검사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근래에 와서는 이게 다시 또 이제 어떤 마찬가지 어떤 9가지 유형을 그에 맞는 어떤 검사 도구를 또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뭐 진로 적성이나 직업 분야에 많이 활용들 하고 있죠.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뭐 다중지능 이론이라 가지고 이것도 미국에서 만든 건데 보니까 뭐 하워드 가드너 교수분이 만든 건데 이것도 얼마 안 돼요. 이것도 9가지인데 뭐 주로 뭐 언어적 지능, 뭐 논리적, 수학적 지능, 그림, 도형적 지능 이런 식으로 그래 9가지. 그야말로 드러난 현상을 9가지로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진로 적성 직업 쪽에 참고를 할 수 있겠죠, 그지? 그 다음에 자뇌형, 우뇌형 이런 식으로 자뇌형은 주로 논리적이죠, 수학적 논리, 언어적 논리적 사고, 그 다음에 우뇌형은 주로 어떤 감각, 감정 이런 쪽이죠, 그죠? 예. 큰 틀에서 보면은 나눌 수는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직업을 정할 때 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예. 이 적성검사의 이제 가장 여기에 이제 한계점이 있죠. 한계점 내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적성검사라는 게 어떤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현재 심리 상태를 발현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참 재미있어요. 이게 모든 적성검사는 어떤 문항을 하는 거는 이게 그때가 달라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사실은. 물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일정한 시기나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시기 말해서 그냥 크게 보면 유아기 때 다르고 초등학교 때 다르고 중고등학교 때 다르고 대학 때 다르고 일반 사회 다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예, 사람의 심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그래서 사람의 심리는 실제로 변하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심리는 변하지 않지만은 외형적인 심리, 그러니까 의식적인 심리는 변해요. 무의식, 아래알식의 심리는 변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본인이 의식하고 있는 의식은 시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때 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성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때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죠, 그죠?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한계점입니다, 사실은. 자, 다음은 두 번째는 직접 체험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예, 요즘은 이걸 또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성장하는 자녀들한테 주로 많이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자녀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많이 시켜보죠, 그죠? 특히 이제 예체능 계통에서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음악도 시켜보고 그림도 시켜보고 또 운동도 시켜보고 또 영어 독서도 시켜보고 공부도 시켜보고 한자도 시켜보고 이렇게 시키면서 이제 어느 쪽에 소질을 나타내고 흥미를 나타내는지를 이제 관찰하죠, 그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은 한계점이 있는데요.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시기에 따라 변하거든요. 그러다 대부분 다 초등학교 그쪽 고학년이 되면은 대부분 다 이제 안 하게 되죠, 그죠? 안 하고 어디로 가느냐? 그냥 일반적인 공부로 쪽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해 보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선천적인 어떤 천재성을 가지고 적성이나 직업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어떤 유년기에 심지어는 유년기부터 빠른 영유아기에 어떤 천재성을 나타내죠. 주로 예체능계 쪽이죠, 그죠? 예체능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천재성을 나타내는데요. 안 그러면 언어적인 쪽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타내는데, 자, 이 천재성은 심지어는 유년기뿐 아니고 그가 더 이런 영유아기에도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죠? 자, 그하고 비슷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자기의 뚜렷한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어릴 때부터 나는 뭐가 될 것이야,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이야, 나는 어떤 게 좋아하고 그야말로 고정불변, 고집불통으로 딱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애들 있죠. 이것도 사실은 선천적인 천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체능계 쪽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딱 드러나지만은 이런 어떤 주체성은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이게 내면적인 어떤 주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어릴 때부터 어떤 정치 계통, 나는 뭐 대통령이 될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꽤 있죠, 그죠? 뭐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뭐 김정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도 하나의 선천적인 천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선천적인 천재성은 전체 인구에서 0.1%도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면은 이 직업 찾는 게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거는 어떤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더라도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천재성을 가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우연히 그냥 드러나거든요. 쉽게 말해서, 낭중지출하고, 굉장히, 뾰족한 송곳은 주머니에 내도 튀어나올 만큼, 이게 어떤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런 것은 밑에 나오는 사주팔자하고 관련이 있거든, 사실은요. 선천적인 천재성 재능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나온다는 것은 본인이 후천적으로 갈고 닦고 경험해가지고 산 실력이 아니죠, 그죠? 그냥 드러난 거죠, 그죠? 본인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본래 사주팔자에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어느 순간, 유년기 때나 이제 영유아기 때 어떤 기회에 가서 그냥 우연히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라도 그는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천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자녀들은, 이쪽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내비둬도 본인이 글로 가죠. 그죠? 예. 예. 조금만 서포트만 해주면. 그러니까 부모가 억지로 누르지만 않으면, 그죠?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자, 다음은, 네 번째는 이제 사주팔자라 제가 적어 놨는데, 예, 좀 더 풀어서 해석하자면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심리와 적성, 그걸 가지고 직업을 찾는 부분인데요. 사주팔자를 또 심리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거든요. 앞에서 제가 MBTI 때 말씀드렸는데, 사람 사주팔자에 10가지 심리가 나와 있거든요. 10가지 심리를 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심리, 적성, 그것도 직업과 연결시켜가지고 찾는 방법이에요. 사주팔자에는 그런 심리적인 방법도 있고, 또 사주팔자에는 특별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특별한 유전 인자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 특별한 어떤 형상적인 부분도 있고, 또한 어떤 우리가 뭐 신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지 뭐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기운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예. 또 그런 것을 가지고도 직업을 찾을 수가 있고 등등.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심리라든지 그런 특성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후천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천부적인 거예요. 천부적이고 운명적으로 주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굉장히 잠재되어 있는 재능이고 직업이라 볼 수 있고, 이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의식, 저 아래아식에 있는 그런 어떤 재능이고 직업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선천적인 천재성을 가진 그런 사주팔자 외에는 잘 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죠. 그죠? 왜냐? 이런 식으로 선천적인, 운명적인, 잠재적인 거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보면은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4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고정불변이에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이 심리와 적성만, 직업만 고정불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쉽게 말해서 누구나 어떤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이 씨앗을 발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 발화가 쉽게 되는 사람이 있고, 선천적인 천재성을 가진 사람은 이는 발화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발화되죠. 그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발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발화를 시키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발화가 시켜가지고 일단 싹이 트면은 그때부터는 승승장구
성장을 쭉 잘 하죠. 그죠? 그러니까 발화가 안 되면은 성장을 할 수조차가 없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내한테 맞는 심리에 맞는 어떤 직업 이것을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무를 키우듯이 그죠?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하나의 직업을 예를 들어가면서 사주팔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쭉 이제 말씀을 드려 나갈 텐데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법조계라 그러면은 검사, 판사, 변호사 이 다 법조이지만 각각 성격도 다르거든요. 의사 그러면 의사도 또 각각 성격이 달라요. 큰 카테고리에서는 같지만은 또 분야별로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제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자, 이상과 같이 이렇게 나에게 딱 맞는 직업 사연에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에 3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대충 알고 있죠. 그죠? 또 경험도 하신 분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알고 있는데 이 3가지는 다 나름대로 한계가 있죠. 그죠? 예, 물론 이 선천적인 천재성은 이거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그죠? 이거는 부모가 그냥 억지로 막을 필요가 없고 그냥 그런 천재성이 드러나면 그쪽을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예, 부모의 바람을 가지고 부모의 어떤 바람을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이 2개는 기본적으로 참고는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거를 전적으로 믿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각종 적성검사는 그때 다르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한계가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큰 틀에서 직업 탐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에게 딱 맞는 직업 찾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사주팔자를 중심으로 하는 심리, 적성, 직업 찾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좀 들으시고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예,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에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 다 나름대로 공부를 다 해봤거든요. 예, 해봤는데 다 어떤 조금씩의 어떤 참고할 만한 부분은 있지만은 100%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예. 특히 이 적성검사는 이 그때 다르기 때문에 참 머리 아파요, 사실은.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과 같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과 저에게 적선에 해당하고 행운을 가져줍니다. 감사합니다.